실례 들어서 우리가 여행 준비하지 여행 관광지도가 없는 환경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각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 단체들이 서로 정보들 가끔 독점해갖고 서로 유통 아니에요. 이것도 답답한 문제예요.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우선 정부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정보들 살려니까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나가는 문제. 두 번째는 실용성은 말하자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유용된 말하자면 유통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북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북한 지도가 여러분들 북한도 행정적 명칭 바뀌지 않았어요. 2012년도 나왔고 2016년도 또 출판됐어요. 지금 2012년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그런 연구기관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또 북한의 이 전화번호 책 같은 것도 지금 2002년도 나오고 또 나온 거 있는데 2002년도 전화번호 책도 겨우 갖고 있다는 데 있으니까 제 생각엔 이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 문제 이걸 준비하는 데서 이런 북한 정보에 대한 유통 문제 또 이런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걸 말씀드리게 됩니다. 제가 시간상 관계로 이것을 그만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욱 소장님. 참고적으로 우리 김병욱 소장님은 북한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 현실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고 아마 통일이 되면 통일보다 그 전에 남북 경제 협력이 굉장히 발전해 가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는 텔레비에서만 볼 수 있는 분이 되지 않을까 그러거든요. 하여튼 하여튼 일자리 창출하고 남북 간의 관계가 어떤가 효과도 제시하셨고 또한 남북 간의 과제도 제시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로 방산시장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 김세중 기술기획본부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국방기술품질원에 근무하는 김세중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앞에 앉아서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저희는 이공계 출신으로서 미래국방기술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회사인데요. 일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생각도 없었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라는 것이 현재 국가의 큰 일이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방산시장에서의 일자리는 어떤가 좀 살펴봤습니다. 좀 단견이 있지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일자리를 알아보기 이전에 시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좌측의 그림은 제2영감에서 발표한 획득, 전 세계의 획득 예산과 그리고 오렌지색으로 나타낸 것은 국방 예산 대비 획득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2022년까지 발표했을 때 획득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재미있는 것은 국방 예산 대비 획득 예산 비가 17%부터 시작해가지고 20% 가까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 이제 국내 조달 계약 책대 현황이라고 하습니다. 국내 시장은 어떤가 살펴보시면 약 작년 기준으로 12조가 조금 넘고 13조 가까이 되는데요. 국내 조달은 국내 이제 방산업체부터의 조달은 좀 거의 수평적인 그림이 보이고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국외 조달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체가 좀 다른 통계라서 일단 차이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의 그 16년 기준의 방산업 생산액은 16.4조, 이중 수출은 2조 2천억 정도라고 얘기되십니다. 뭐 국내 공급분이 한 14조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과 일자리는 좀 방산시장과 일자리는 어떤가 좀 살펴봤습니다. 첫째 저희가 한 16.5조를 기준으로 해서 통계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36,000명, 38,000명 이렇게 말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당 고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1명 정도가 되고요. 대기업에서는 총 생산액이 13.8조이고 23,000명이 근무를 하게 하고
숫자는 작지만 직업당 고용은 훨씬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고용 없는 성장을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데 2008년에서 11년 사이에 시장 성장률은 일반 제조업의 경우 한 10%, 하지만 고용 증가는 1.1%로 나타난 반면에 방산 산업에서는 시장 성장률이 한 10%, 그리고 우리 고용 증가는 6.3%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에 비해서는 방산이 아직도 여전히 고용 있는 성장이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분야에 비해서는 좀 일자리가 기술 집약형 산업이라든가 R&D라든가 하는 이유에서 양질의 일자리라고 좀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36,000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라고 하면 아까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방산시장은 좀 시장이 늘어나면 고용이 따라서 증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 정부에서도 그 국방 예산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고용 창출도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한 70 국내 조달량의 73% 정도를 국내에서, 그리고 나머지 21.7% 정도를 해외에서 도입을 하게 되는데, 국내 계약분도 사실 알고 보면은 좀 한 30몇 프로 정도는, 이거는 뭐 장비나 통계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해외 도입 부품을 갖고 있고, 이 해외 도입 부품은 보통 기술적 우위에 있는 것, 그리고 EL 품목으로서 우리가 체계를 개발을 해도 수출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일자리를 앞에 고찰을 해서 살펴본 걸 가지고 저희는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간에 우리가 플랫폼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좀 제한 사항이 되는 것들이 핵심 구성품이 없지 않느냐. 아래 19년도 방사청에서 발표한 국방 R&D 예산, 요구 예산 기준입니다. 현재 연구 개발은 한 9천억, 1조가 조금 안 되고요. 무기 체계 개발은 한 2.6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은 되고 있지만 R&D 부분에 기술 개발 쪽이 늘어나겠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현재 방산업 생산액의 대기업이 13조, 중소기업은 2.6조입니다. 고용 창출 효과는 중소기업이 매우 높기도 하고, 또 독자적인 수출이 가능하게 만들려면 중소기업의 참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방 사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참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들이 연구개발 단계에 참여하는 것들이 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의 좌측은 WBS라고도 하는데요. 장비 분해도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개발하게 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무기체계에 관한 WBS를 이렇게 분해해서 기술 식별을 좀 하고 있고, 올해 한 14개 무기체계, 내년에는 대다수의 무기체계에서 확장해서 식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술 식별이 된 것을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획하고, 그러면 이제 어느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갖게 하느냐, 또는 그런 것들을 특정 기업이 갖게 하는 것들이 비리나 이런 문제는 없겠는가라고 하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앞 페이지에서 식별된 기술을 대상으로 해서 누가 그걸 할 수 있을까라고 조사를 해서 이런 가칭, 텍파이라고 하는데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검증된 기업들이 각군의 의사결정자들이 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현재 착수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가,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여 가능한 사람은 현재 핵심 기술 개발이라든가 DQ마크, 무기체계 개조 개발 사업 등 여러 가지 채널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이 여기에 뛰어들어서 하기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우리가 국방벤처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2003년도부터 지자체와 협력해서 전국에 지금 8개 운영하고 있고, 현재 2개 지자체와 더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300여 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4천억 정도의 매출, 분 매출, 고용도 한 3,000명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저희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영역은
아까 연구개발비가 9천억 정도를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벤처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획득 주기가 너무 길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획득 사업에 참여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친화적 국방 획득 제도라는 이름을 써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좀 힘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모든 능력을 갖추기 어려우니까 연구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국내 업체들이 많이 방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운, 너무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적 개발과 성능 개량이 가능한 소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획득 의사결정 시 수출이나 국내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이 고려되었으면 좋겠다. 저희 지금 선행연구할 때 적극 반영하고 있고요. 이제 연구 개발을 함에 있어서 국가의 연구 역량을 총결집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방사는 사실은 수출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오는 나라에서 사는 나라로 가자라고 하는 제가 고정해봤고요. 중소기업들의 역량이 확대되면 따라서 경쟁력이 확보되고 수출을 할 수 있고 시장 점유가 커지고 R&D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세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킨텍스에서 방산무기 전시회를 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는 하나하고 삼성, 현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품원에서는 지금 이런 중소벤처기업이 기술 역량을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킨텍스에서도 부스를 설치하는데 한 부스당 200만 원, 300만 원씩 드는데 기품원에서 전부 다 지원해줘가지고 중소벤처기업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이 방산업체, 중소벤처기업이 활성화된다면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 앞으로 탈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자리 창출과 국방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변화입니다. 발표해 주실 분은 국방과학연구소 민구협력진흥원 백성수 원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참고적으로 55분까지 끝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끝내고 싶어서 끝낸 것도 아니고 발표하신 분들이 잘해 주셔야 되니까 시간 지켜서 잘해 주세요. 55분이면 이제 뒷분까지. 네. 반갑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하고싶은 분 하십시오. 진흥원 3분에서 4분만. 국방과학연구소 민구협력진흥원장 백성입니다. 7분, 8분, 15분, 이제 3분까지 왔는데 또 순서를 하필이면 우리 기품원이 앞에서 하는 바람에 내용이 약간 비슷한 내용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오늘 데뷔전입니다. 저는 지난 33년간 핵심 기술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서 각종 유도무기, 지상무기, 핵심 부품에 대해 직접 개발에 참여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민구협력진흥원장으로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런 아까 많은 쟁쟁한이라는 용어 많이 나오셨는데 이런 저희 표현으로 문과에 계신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 분야가 아니지만 제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얻어서 3분 안에 가보도록 하는데요. 3분 도저히 안 되고 5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목이 일자리 창출과 국방과학 기술의 사회적 역할 변화. 제목이 좀 거창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은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산업의 본질을 보면 결국 인류의 역사, 그 다음에 기술의 발전은 이런 전쟁을 통해서 김하병 전차에서 K2 전차, 이순신 장군, 거북선에서 이지스함, 그 다음에 신기전에서 여기 지금 전쟁 기념에 다 있죠. 그래서 저희 현무계열의 유도무기, 굉장히 고성능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최근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서 전쟁은 그만하고 국방에 대한 비율을 줄이자, 국방비를 그랬고, 그 얼마 전에 이 자료를 이제 따왔는데 한국사업진흥회에서 파노믹스라고 해서 안보가 복지고 경제고 민생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 상당히 우리가 그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때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결국 군 기술이 인도로 많이 나와서 뭐 핸드폰 여러분 다 갖고 계시지만 항공 분야도 그렇고 군 기술이 요거 좀 해주셨는데 어디로 갈까 이 얘기입니다. 현황하고 이슈를 잠깐 살펴보면 요거는 제가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맨 우측에 보시면 지금 그 약간 옅은 노란색에 보면 고용 증가율 추이가 거의 제로 상태로 가고 있고요. 그러나 그 국내 방산 산업의 기여는 약간 떨어지는 비율은 있으나 역시 파지티브 레이트에 있다라고는 역시 국내 방산 그 분야의 고용 증가율 추이는 증가율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현재 바뀌고 있는 안보 환경, 저 맨 밑에 보시면 국방력 증대라는 그 순환이 있습니다. 국방비 지출, 산업발전, 경제발전, 세수 증가, 국방비 지원, 이 순환 체계를 좀 바꿔보자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동안 과거의 최고의 성능, 최신 기술을 지향하는 고비용 무기 체계의 획득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 그 과거의 국방무기 개발은 자주국방이 퍼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주국방이 퍼스트라는 얘기는 수출은 약간 나중이고 생각 안 하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주국방이 우선 급하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좀 바꾸자는 뜻입니다. 결국. 어찌됐든 간에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항이 일자리위원회 출범, 국방경 2.0에도 포함되어 있고 기재부의 국방사업 고용 창출 계획인데 방위사업 제서 얼마 전 발표한 국방사업 벌지 방안 발표면 거기에 전부 그 일자리 창출 인력 가능하다는 그 제시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 R&D 분야에서 실제로 우리가 그 KT-1 기본훈련기, K9 자주포 이거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함대함 미사일 2.75인치 요즘 아무튼 중동에서 굉장히 인기 많이 있고요. 현재 지금 그 국방과 기술 개발 기술이 우리가 9위권 수준에 있습니다. 2016년도 조사인데 이탈리아하고 같이 있고 우리 앞에 이스라엘이 6위에 랭크되고요. 또 보면 연구개발 단계, 연구소가 약 47년간 되는데요. AD 투자를 통해서 약 91만 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고 그 중에서도 연구개발 단계에서 약 33%, 30만, 양산, 실제로 무기 체계를 생산해서 그 지역 배치를 통하는 데서 일어나는 건 약 61만 명 정도의 비율이 그렇다는 뜻이고요. 예를 들면 천공, 이게 지금 철매2로 되어 있고 저도 여기 직접 개발에 참여했었는데 보시면 고용 창출 효과가 약 8,600명 정확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 전투체계 보시면 고용 창출 효과 915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술용사정보 수입체계 약 746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국방연구소 내에서의 지금 그 민군협력진흥원,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부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보시면 국방력 강화,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거를 모토로 하는 국방기술과 저 우측에 있는 민수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 그 다음에 국가경제에 기여하겠다는 민수기술의 스핀온 또는 스핀업, 그 다음에 같이 경쟁기술을 개발해보자 라는 그 모토로 시작이 됐고요. 그 총 효과를 보시면 하여튼 6년간 민국기술협력 사업 투자비 4천억 대비 약 12.7배를 효과를 냈고 이건 그 키에트에서 분석한 결과고요. 이미 그 민국기술협력 사업 21개 과정에서 74명 2016년 기준입니다. 고용 창출 효과를 받고 그 다음에 그 10년도 이후에 6년간 국방기술 이전 사업화를 통해서 약 127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 결과가 이미 보여주고 있고 10년간 다음으로 해외 사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나가고 아까 요 진화 말씀드리면 이 순위를 보면 그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 랭크 12위에 랭크되는 건 한국이고 15위가 이스라엘입니다. 이거는 GDP 대비 그 국방비 투자 비율인데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수출국 현황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쟁 정책에 대한 순서는 역전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0위 자리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고 15위 자리에 우리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방산 수출이
그 방산 수출 주도형 일자리 창출하고 국가경쟁력 방어 정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전체 총 수출량은 같으나 제조업 내의 방산 고용 비중이 한국 0.9%예요. 보시는 것 같이 이스라엘은 14% 정도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역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위산업 내의 내수와 비수출 비율이 한국은 5대1이지만 이스라엘은 1대3이다. 이거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방산 수출 활성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이 많이 강화되어 있다는 뜻이고 여기 하나 지금 우리 지금 국내의 방산업체에다가 자체 연구개발 비용 대라 그러면 욕먹기 딱인데요. 아무튼 그 이스라엘 케이스에는 하여튼 7에서 10% 매출액에 대해서 자체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R&D를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어떤 것이냐라고 제가 이거는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전체적인 대표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그 지금 그 국방과학연구소의 그 모토 중에 하나가 국방 R&D 국방과학연구소가 그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국방 R&D에 열린 플랫폼으로 가자. 그 얘기는 그 지금 뭐 보시면 되겠고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여기 지금 클로즈 이노베이션 모델, 뭐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 이건 제가 좀 찔리는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체스프로가 내놓은 얘기인데요. 여기 맨 처음에 보시면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고 그거를 어떤 상황을 통해서 깔때기를 통해서 어떤 파이널 프로덕이 나오고 마켓에 가는데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에는 그 지금 저 노랗게 표시된 거니까 외부의 아이디어, 외부의 아이디어도 그저 삼투압 작용하듯이 흡수해서 개발하는 과정에 흡수해서 넣자라는 거고 특히 또 한 가지는 저 국가연 내에서 제 경우에도 국가연 내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많지는 않지만 있지만 약간 버려야 될 아이디어인데 아까우니까 공표를 안 하고 그렇게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이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걸 다 오픈하게 하는 겁니다. 오픈을 해서 오픈을 하면 사실 실제로 저 무기체계 아까 말씀드린 무기체계 개발을 할 때 그 중간 인터페이스에 있는 그 기술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필요한 것도 많고 또 도움을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체스프로 모델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국방 그 R&D도 펼쳐진다면 오픈된다는 뜻이군요. 오픈을 과감히 해서 주고받으면 실험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민간협력 사업 분야, 제가 속한 이 분야의 4차 산업 기술 분야를 빠른 것부터 좀 도입을 하겠다. 빠른 거 실제로 뭐 많이 즐기는 드론 것이라든가 AI라든가 뭐 이런 것에 이미 그 과제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과제들 일부러 헌팅하러 다니고 이거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이제 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SWOT 분석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still strength, opportunity는 우리 still 높다. 잘 보면 그래서 정부의 방산 수출 전략 추진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수 평형이나 대기업 중심. 사실 대기업은 방산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도 하면 어렵고 그 사회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수출 지향으로 가자. 처음부터 기술 전문 기업 중심으로 방위사업 전략을 좀 전환했다. 이거는 국방과학연구소 기프만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주 고가형 체계 중심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을 위해서. 그러나 그 위에 나머지 것들은 오픈해서 중소기업형으로 가자. 오픈해서 이스라엘. 여기 요약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보시면 첫째 국방 R&D 및 국방 국민군 협력 사업을 통해서 군수 비즈니스 분야 일자리 창출을 좀 하자. 국방 획득 체계 기획 단계부터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고려하자. 이거는 정부 저희도 뭐 정부 상황 의견 하나 정부에서 아이디어를 가고 기획하는 사람들의 필라소피가 바뀌지 않으면 바꿀 수 어렵습니다. 이건. 이거는 굉장히 진지하게 한번 봅니다. 처음부터 수출형을 고려해서 그 무기체계 ROC를 만드는 에리어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분야는 그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도 확대해야 됩니다. 국제협력을 확대할 경우에 수출도 용이해질 거고 기술 교류가 활발해서 성과도 많이 높일 수 있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승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국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그 다양한 무기체계 이걸
국방연구소에서 빨리 R&D 기술을 개발해서 민간 기업체에 이전해서 그 기업체에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도 활성화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국내 방산업체가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산 비리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기품원이라든지 내지에서 굉장히 그 통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그 규제 완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인데 건설 산업 분야 청년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서 대한기계설비 산업연구원 김미리 선임연구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세요. 나가셨어요. 마음이 급해서 좀 빨리 나왔습니다. 근데 벌써 55분이 지나서 최대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받은 김미리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일자리 창출이 얼마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일자리가 얼마큼 창출된다보다는 사실 건설 산업에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인력이 유입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슬라이드 아니고 텍스트로 준비를 해와서 아마 자세한 부분은 텍스트로 좀 읽으시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최근 청년 수준률 10%가 찍으면서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은 아마 산업,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되면서 일자리 수요 부진이라든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로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국가 전반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높은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산업에는 청년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있어서 노동력 고령화 현상이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앞서 스마트 시티라든지 4차 산업 혁명과 관련해서 산업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적합한 인력이 산업에 유입되지 않아서 양적인 문제와 함께 질적인 문제, 부족한 문제도 이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건설 산업의 노동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건설 산업 하면 먼저 떠오르시는 게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제 보통 얘기하면은 3D 산업이라고 더럽고 힘들고 뭐 고되고 안 좋게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을 건설 산업 쪽으로 기피하는 상황이 아니라 청년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실태 조사를 조금 진행을 해서 알게 됐던 점은 사실 이런 기피 현상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년 인력이 시장에 유입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산업 현장에서 경력자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보통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신규 인력의 경우 채용 후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2개월 그리고 길게는 6개월까지 별도의 의무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기업에서는 이제 상당한 비용이 부담되고 그에 대한 시간도 이제 투입이 되는 바라서 사실상 업체에서 이런 신규 고용을 좀 꺼려하는 상황이 있어서 배졸자들이 이제 건설 산업에 들어가고 싶어도 취업을 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교육을 대졸자 같은 경우 다시 새로 진입을 하려면 교육이 필요한데 이 얘기는 곧 건설한청 교육이 대학 교육과의 상당히 괴리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야 돼서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노동시장의 문제를 교육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이제 건설 산업의 인력 유입을 위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현장 배치 인력 기준을 강화한다는 게 제도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유인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도조차도 청년 신입 구직자들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전부 다 이제 경력자를 원하는 일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몇몇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사실 저 건설 산업 현장 일을 하고 싶은데 사실 구직자를 원하는 경력직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유가 어디서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인터뷰들이 참 많아갔고요. 사실상 이런 기피 현상 이외에도 제도적으로 이제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새로운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에 맞는 인력이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요. 현재 그 건설과 관련해서는 일부 직무 분야에서 건축이나 토목 분야에서만 인력이 배출되고 있어서 필요한 인력이 수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약간 이제 교육의 문제로 이제 좀 넘겨보고자 하는데요. 대학 교육은 대학 교육대로 받고 또 취업을 하고자 하면 직무 교육을 2번 또 받아야 되는 이런 사회적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 산업 분야 일자리 미스매칭 분야를 해결하는 방안은 기술 교육과 대학 교육, 그 현장과의 그 괴리를 없애는 것이 가장 큰 큰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기업 수요에 맞춘 인력이 기업이 원하는 어떤 수요에 맞는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를 위해서는 아마 실습이 이제 위주로 되는 어떤 현장 교육 커리큘럼을 짜줘야 될 것입니다. 이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건설 현장, 어떤 교육 현장이 필요한데요. 사실상 이거를 대학에서 공급받기 좀 힘든 상황이라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가 제시하는 방안은 공기업, 지역 거점에 있는 공기업을 거점으로 한 지역 대학과 공기업 그리고 지방 정부가 협력해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교육과 동시에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 공기업과 산학협력을 체결해서 실무형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겠고요. 대학 자체적으로 이제 실제 업무에서 활용되는 실습 공간을 마련해야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대학에서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기업과 지방 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현장 밀착형 교육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이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되고요. 이런 실무 교육과 함께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은 이런 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 교육을 받은 인력이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게 기업과 연계가 필요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가 연계되어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설 산업이 활발하게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일자리 창출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인식이 인프라나 SOC 투자가 일시적인 경기 보양책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과 주요 도시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역 인프라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 밖에 이제 안정화 관련한 문제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보완하려면 지역 균형 발전의 지역 균형 발전을 생각해서 이런 복지의 차원에서 이제 SOC나 인프라의 투자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조금 지원 등 직접적인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건설 산업 자체가 지자체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복지 정책으로 좀 건설 산업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발표 시간이 좀 짧아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텍스트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리 선임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시간 잘 하셨습니다. 건설은 제가 보기에는 건설은 국가 경제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에서 일자리를 많이 흡수해줘야만이 이러한 지금 일자리 여정과 실업률 이게 많이 해소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일자리는 국민의 권리자 의무입니다. 국민이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누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누가 이 조국에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사회 각층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만이 모든 게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장시간 동안 저희 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음에 2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이 너무 짧고 더 빨리요? 네. 예, 예. 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밖에서 계시는 분, 빨리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밖에 회장님 밖에 전달 좀 해주십시오. 박성준 센터장님 어디 계세요? 많이 들어오세요. 예. 자, 이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건현대 이종호 교수입니다. 시간들이 좀 바쁘시다고 해서 제가 좀 긴급하게 이렇게 시간을 좀 이렇게 조정해서 발표하시는 분들은 한 4분 내에 하시고 토론하시는 분들은 한 2분 내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그 이종화 회장님께서 소개를 못 해주신 분 계시는데 박성준 동국대 연구센터 센터장님 아까 인사를 못해 일어나서 인사를 못했어요. 인사 박수. 그다음에 블록체인 비료 이사 임효성 이사님 아까 인사를 못해서 인사하세요. 나머지 분들은 아까 다 소개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뭐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이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AI라든가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좀 바쁘신 분이 있어서 먼저 진행을 하고 중간중간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블록체인 기반 저비용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님께서 한 4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김민균 교수님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일자리 창출돼서 서강대 김민균 교수님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김민균입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기술 개발,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요점을 조금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공공기관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민들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기술 개발에 관련해서 사천한 기술 개발에서 중소기업과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소기업하고 동방선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 와중에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기술의 국산화, 그리고 공공기관이 필요한 제품 개발을 통한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소기업하고 협력을 해서 기술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안정된 루트, 즉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가 기술에 대한 루트를 발굴할 수 있고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향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는 굉장한 고객을 확보를 함으로 인해서 안정된 매출, 그리고
경쟁력 향상,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 구조로 돼서 중소기업 자체에서도 어떤 경쟁이 강화되면서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고용을 확산하게 만들고 고용을 확산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공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테스트베드도 제공을 하고 뭐 리스크도 공유를 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면서 다시 일자리 창출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전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 공항에 가시면 로봇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청소하는 로봇이라든가 안내 로봇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 자체들이 국민들한테 서비스에 도움이 되고, 또 더욱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서로 공동 개발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조금 더 경쟁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민간 쪽입니다. 민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4차 혁명 기술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기술 개발, 사업화로 이루어지는 이제 창업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창업에 관련돼서는 규제 철폐가 요새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카풀 이슈가 요새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규제를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창업을 활성화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슈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활발한 소통 그리고 지원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도 그런 소통과 이해와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창업의 근간이 됩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그런 창업을 해서 기술이 개발되고 다시 기업이 성장하고 그런 성장한 기업들이 다시 고용을 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창업을 함으로 인해서 단계별로 어떤 시스템, 뭐 예를 들면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벤처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그리고 기업 자체가 발전함에 있어서 어떤 기술뿐만 아니라 경영 관련한 컨설팅이라든가 경영 지원 이런 것들이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갖춰질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창업이 기업의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 발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충분히 마련돼서 그런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매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나라의 경쟁력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력은 곧 경제의 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그런 민간, 공군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런 기술 개발 그리고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다시 경제 발전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조심스레 드려봅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중요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사항들은 좀 자료라든가 아니면 참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중 교수님 좋은 말씀이고 오늘 바쁘셔가지고 먼저 자리를 떠나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님께서 블록체인 기반 적용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4분 정도, 4분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리세요? 네, 저는 민주당 블록체인 박성준 센터장입니다. 사실 여기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가 생각하기에 플러스 이게 하이 레벨에서 얘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로우 레벨까지 가야 되는지 제가 좀 헷갈려서 저는 좀 로우 레벨로 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원래 하이 레벨로 빠지면 여러분은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블록체인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저는 미래를 이끄는 기술은 딱 두 가지 기술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이고요. 하나는 블록체인입니다. 인공지능은 서비스 단에서 필요한 기술이고요. 블록체인은 인프라 단입니다. 즉
블록체인을 간단히 설명하면 제가 책에 텍스트도 되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새로운 컴퓨터입니다. 블록체인 무슨 뭐 분산월작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새로운 컴퓨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블록체인은 새로운 컴퓨터적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블록체인은 뭐다? 그냥 새로운 컴퓨터고 네트워크이다. 우리에게 또 다른 컴퓨터하고 또 다른 네트워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이라고 인지를 해요. 블록체인을. 그리고 제2의 인터넷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없어요. 말씀으로는 핵심 기반 기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반 기술 없이 4차 산업혁명을 발전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거죠. 앞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저는 사이버 세상에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현재 자료를 다 보시면 컴퓨터하고 인터넷에 돌아가는 어떤 서비스 단을 구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현재 사이버 세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현재 컴퓨터하고 현재 인터넷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컴퓨터하고 새로운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현재 세상의 모든 인프라를 블록체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블록체인으로 바꾼 세상, 그 블록체인으로 바꾼 세상이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스마트 시티가 되든 뭐가 되든 그 모든 서비스가 새로운 인프라의 블록체인에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세상. 그걸 저는 블록체인 세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블록체인, 그래서 저희는 뭐라 그러냐면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블록체인 시티다. 스마트 보안이 아니라 블록체인 보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너 미래 얘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전 세계 컨설트들이에요. 블록체인을 하시는 컨설트들이 말하는 시장 규모가 2025년입니다. 2025년이 되면은 전 세계 GDP의 10%입니다.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에서 거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경제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근데 2025년이면 7년뿐이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 발전한다는 발전 전략을 보시면 2020년, 2030년을 얘기해요. 근데 2030년 후에도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프라는 계속 현재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좀 뭔가 안 맞죠?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4차 산업혁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저는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는 뭐냐면 블록체인 기반의 저비용 창업 생태계입니다. 말씀들은 많이 하세요. 뭐 창업 지원을 해서 창업 지원 생태계 있고 혁신 생태계가 있는데 실제 그거를 가만히 보시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겁니다. 현재 창업 생태계 창업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현재 창업 생태계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시나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혁신 안전망도 얘기하잖아요. 창업 한 번 했으면 실패하면 안 된다며요. 근데 블록체인 창업 생태계는 저비용입니다. 2017년 그 통계청에 통계하면은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 창업 비용이 평균 3.5억입니다. 3.5억이 있어야 창업을 해요. 그것도 퍼스트 라운드입니다. 그리고 창업혁신센터에서 그들을 지원해주는 건 좋은 립 서비스는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창업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는 못 주고 있어요. 근데 블록체인으로 창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3천만 원이면 창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창업을 해서 실패했을 때 자기 인건비 3천만 원만 버리면 돼요. 블록체인 생태계 자체가 혁신의 안전망 노릇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블록체인으로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걸 꼭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최상미 이대 교수님께서 이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네. 1분만 하세요. 1분만.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다 서머리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요.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강조드릴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실제 블록체인 관련 선진국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다. 8월 한 달에만 미국에서는 약 1,800여 개의 새로운 잡 오프닝이 생겼다. 그런데 이 시장이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22년 11조 원, 우리나라에서는 3,500억 원의 이런 규모가 형성될 걸로 예상된다. 그러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산업이 커지지 않으면 아무리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고용할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산업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블록체인 업계는 겨울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ICO가 금지됐기 때문에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창업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다음에 이 산업계에서 블록체인 업계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반도체와 같은 이 킬러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호 동반 성장해야 된다. 대기업이 자본을 가지고 있고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협업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콘소시엄 블록체인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같은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는 체계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같이 동반 참여해서 산업 자체를 확장시키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마중물 성격의 어느 정도 투자를 해줘야 되고 이걸 통해서 현재 그 아이디어 및 초기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들이 포기하지 않고 쭉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하셔서 뭐 새로운 계속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미나의 혁신이라고. 저는 블록체인에서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 뭐 데이터베이스 기술 이렇게만 기존에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 박성준 센터장이나 최상민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새로운 미래 기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동의가 되고 싶기도 하고 동의가 좀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는 후발주자여가지고 뭐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본 게 많이 있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뭔가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블록체인 기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반도체 다음에 뭐 신성장 동력이다, 블록체인, 여기 협회장님도 와 계시는데 새로운 뭐 블록체인 관리사 직업도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뭐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고 또 기대도 되기도 하고 벌써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 있고 해서 오늘이 그런 것들을 확산시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좋은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조풍현 회장님 일자리 창출에 대한 4차 산업 활성화가 3분 안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사날이에요. 제 고향이 충남 서천인데 허겁지겁 아주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갔다 왔는데 기대하고 왔는데 또 3분 2분에 끝내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이종화 회장님이 계속 우리나라 이제 그 4차의 핵심은 소프트웨어라고 봅니다. 또 우리나라에 고인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통일이나 또는 일자리나 그 혁신 성장이나 이런 부분 또 4차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저는 봅니다.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은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114억 달러, 세계 시장의 한 1%도 안 되죠. 그 소프트웨어 그 엔지니어들이 개발자들이 몇 명이냐면 약 한 16만 명 됩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한 30만 명, 그 다음에 ICT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 88만 명으로 약 한 9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일자리 부분의 실업률, 청년 실업률이 그 실업률이 한 100만 명 정도 되죠. 97만 명 정도 되는데 소프트웨어 분야를 잘하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의 핵심이 인재를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적기에 공급을 못 해줌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지수는 그 성취도는 세계에서 탑인데 혁신이라든가 그 글로벌 창의 지수라든가 이런 건 OECD의 꼴찌입니다. 31.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이 통계로 5대 분야 그 미래 중점 분야의 54%를 창출할 거라고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의 생태계 부분의 가장 문제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가 약 한 7년에 10년 동안 4.4%도 안 올랐다라는 물가는 한 30% 올랐는데 이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13개 혁신 성장 동력을 스마트 시티에서부터 쭉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빅데이터 산업이라든가 클라우드 산업, 그다음에 AI 산업을 진흥을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보고 또 IoT도 진흥시키겠다라고 그러는데 사실로는 이런 부분들이 그 근본적인 정책들이 바뀌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이 그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막 우리가 지금 통일이라든가 교육, 고용과 혁신 성장 이런 리더십, 이런 ICBM 리더십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중소기업이 그 고용의 88%와 일자리의 92%를 만들어내고 있죠. 실상은 중소기업이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하고 그리고 뉴칼라의 이런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를 한 2, 3배 인상을 시키고 지금 그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이 그 공공시장이 약 한 4.2조 정도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신규 사업이 뭐 기존 유지보수라든가 하드웨어 이런 거 빼고 8,200억밖에 안 됩니다. 1조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그 판로 시장을 지금보다 2~3배 만들어줘야 한다. R&D 예산 한 20조잖아요. 5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막 개발하는 용역 맞춤형 시장보다는 패키징에서 아까 그 우리 국방 품질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패키징된 소프트웨어들을 직접 라이센스 대가를 주고 사주는 시장들을 많이 해줘야 한다.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에 특히 대기업 일자리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대기업 일자리를 중소기업 일자리를 뺏어다가 대기업으로 가져간다든가 또는 중소기업 일자리를 뺏어가지고 공공으로 다시 가져가는 이런 일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미스매칭이 80%에서 80% 이상 되는데 소프트웨어 분야에 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이 18,000개 정도가 되는데 교육 인허가 이런 부분들을 이 해제를 해서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 18,000개가 지역과 연계해서 교육을 시킨다라고 그러면 초중등 그 의무교육 이런 부분들 많이 해소할 수 있고 교사들이 교육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8,000개의 이런 그 업체들을 활용하면 고용의 미스매칭은 많이 해소가 될 거로 생각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제한돼서 두 번 말씀하셨는데 김부겸 버코아인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존 전략에 대해서 밀어내기식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목 엔지니어입니다. 근무를 하다가 나와서 인문학 책을 쓰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버코아인시라는 블록체인 관련한 보이스 컨텐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로봇과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면서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질 것이다. 클라우스 슈바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동감하시죠? 지금 이 자리 그것 때문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게 사실인과 동시에 또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생산성 있는 부분에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now hiring입니다. 지금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현실적으로 도입을 해서 인력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외환을 벌어들이고 있고 청년 실업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픈을 해서 마켓을 열어서 시장을 확대를 하고 블록체인 시대를 맞아서 발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뿐만 아니죠.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위스라든지 홍콩. 지금 우리나라 ICO 시장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활성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떨어졌죠. 이유가 뭘까요? 규제죠. 우리나라는 규제를 어떻게 합니까? 파지티브 규제를 하죠. 네거티브 규제가 아니다. 지금 여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3, 4분기에 46건의 ICO가 글로벌하게 열렸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1차와 2차 혁명은 지금 물질혁명이죠. 증기에서 전기로. 3차 산업혁명은 IT입니다. 정보화 시대. 그럼 이게 혁명이라는 게 뭐죠? 레볼루션이죠. 혁신적인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물질에서 가상현실. 그럼 3차와 4차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변화가 없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4차 혁명 시대는 오지 않았다.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1의 인프라는 인터넷입니다. 그게 3차 산업혁명이고요. 제2의 인프라는 블록체인입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죠? 일자리가 감소됐다. 인공지능이 3차 산업혁명이라면 결과물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로봇의 발전입니다. 로봇의 생산과 더불어 일자리는 감소됐다. 우리나라가 제조업과 ICT가 발전이 된 나라죠. 우리 그 시멘스 4.0 시멘스 공장,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4.0 독일에서 발달이 됐죠.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뭐냐면은 공장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죠? 컴퓨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 현대, LG 같은 경우는 ICT 회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조업과 ICT 융합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일자리 감소 해결책을 저는 세 가지 논점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양산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한다. 소프트웨어 전문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하드웨어 강국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다. 이민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아주 저는 동감합니다. 4차 산업혁명 현실이 1, 2차 물질이죠. 물질, 소유, 자원, 오프라인 현실에서 온라인 가상현실로 넘어가는 게 이 디지털 트랜스폼이죠. O2O 시스템. 오프라인 to 온라인. 그리고 온라인에서 다시 오프라인 넘어가는 게 뭐냐?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게 아날로그 트랜스폼입니다. 3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기술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뭐냐? 3D 프린팅, 로봇, 증강 가상, 그러니까 AR, VR, 블록체인과 핀테크죠. 블록체인과 핀테크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유명한 직종으로 소프트웨어 전문가, 그리고 블록체인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이 될 것이고요. 코딩, 이거 내년부터 정규 교육과정으로 들어옵니다. 코딩 알아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우리나라는 더욱 큰 발전을 거둘 수가 있다. 버락 오바마도 그랬고 스티브 잡스도 코딩은 무조건 배워야 된다.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생존 전략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도구적인 응용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강국이 돼야 됩니다. 하드웨어 강국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코딩 교육 현실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주 전에 실리콘밸리를 다녀왔는데요. 그 에어비앤 본사도 갔다 오고, 세일즈포스도 갔다 오고, 플러그앤플레이도 갔다 오고, 스탠포드 대학도 갔다 왔습니다. 엔지니어가 되다 보니까 영어가 짜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왔고요. 그리고 1인 기업가로서 이제는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대기업을 선호하는 시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무조건 공무원 바늘공으로 들어가려는 시대는 떠났습니다. 창의적 마인드를 고취를 해서 1인 기업가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2030년 정도 되면 50% 정도 확대가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국가라든지 신서비스 업역에 종사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생존 전략 5가지 키워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표님 참 좋은 내용인데 짧게 들어서 아쉬운데요. 내용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효성 이사님께서 토론해 주시는데 한 1분 정도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블록체인 산업협회 사회이사 임효동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미르 임효동이사입니다. 저는 현업 블록체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초청이 됐는데요. 제가 원래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는데 1, 2분에 끝내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지금 실업률이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인력난이 너무 과중되어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블록체인 업계에는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그런 일자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업계는 현재 일자리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떤 것이냐? 양성화를 시키지 않고 블록체인을 하는 신기술을 하는 기업들을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규제 또한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던 기업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는 추세입니다. 싱가포르, 스위스, 몰타, 홍콩 이런 등지로 대한민국의 자본이 다 빠져나가고 기술력,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대한민국은 이런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조금 힘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 시대에서는 현재 플랫폼 기업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민간 기업하고 정부하고 관련 부처하고 다 같이 협동을 해야지 대한민국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대학에서 우리 군사과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현실화되고 그리고 각 중앙은행이나 또 증권 결제 이렇게 된다면 아마 제일 타격을 입는 나라는 북한일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북한의 해킹 조직들이 스위프트라고 각국 중앙은행 간의 거래를 해킹해가지고 뭐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뭐 930억을 인출해 갔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토요일을 또 주제하다 보니까 이게 뭐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 현실화된다면 우리 사회, 경제, 뭐 생활이 다 바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로 현실화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들 많이 들었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또 토론도 하고 더 많은 지식을 얻어갔으면 좋았는데 시간이 좀 작은 게 아쉽죠, 그죠? 근데 결국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은 사람이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협력에 따라 된다. 제가 이제 논산에 간지 번양대 간지 7년 됐거든요. 논산은 완전히 농촌사회에 제가 산업 분석해보면 1차 산업이 주요. 나머지 2차도 없고 3차 산업도 없어요. 거기서 국방산업단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안희정 지사님께 말씀드렸을 때는 처음에 사람들은 코웃음 치고 웃었어요. 근데 막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됐어요. 100만 평짜리 국방산업이 됐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떤 생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힘을 합력해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4차 산업의 선도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박수 칠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두 분 교수님께서는 4분씩을 할애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분께서는 이제 2분씩 할애해서 약 15분가량 최소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6시에 끝나는 건 아무래도 10분 안에 끝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동국대학교 이영일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는데 4분 안에 4분 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는 또 제 논문을 해주시고요. 저것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논문에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전 전자통신연구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모시고 신기술 이낙연 총리님을 모시고 신기술 규제 개혁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4대강 관련해서 녹조 현상이 있는데 이 녹조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황토를 뿌리고 있습니다. 황토를 뿌리고 있는데 새로운 물질 신기술로 메타타이드라는 이 물질을 뿌리게 되면 녹조가 24시간 지나면 없어진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3주 정도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신기술인데 이 기술이 환경부의 조류 제거, 시설 설치 운영 및 살포용 조류 제거 물질 실용 지침 제9조에 보면 30분과 60분 반응시킨 사료를 대상으로 반응 시간별 조류 제거 효율 및 생태 독성 평가를 실시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준이 30분하고 1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24시간이면 엄청난 신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상용화되지 못했다고 해서 어제 크게 화제가 됐다고 오늘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4차 산업 분야는 앞으로 발전되는 게 뭐냐면 현재 법안에 있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묶여있지 않은 부분을 하라는 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주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규제를 현재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이 아까 지금 쭉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전자화폐 또 우리가 그 유헬스케어 모든 부분이 이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문화하고 뭐 부풀한 법률 또 면허 허가, 신고 이런 모든 부분이 제일 먼저 바뀌어야만이 산업이 발전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산업이 발전이 되면 일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인데요. 이 맞춤형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가장 중요한 뭐냐면 대학의 커리큘럼이 바뀌어야 되고 그와 따른 교수진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공계 대학생 중심으로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강국보다는 소프트웨어 강국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공계 대학생들은 이 IT 연계된 기술 교육을 전부 다 기본적으로 세계화시켜야 되고 특히 하이테크 분야의 종사자들이 현재는 하이테크지만 이것이 미래에 대해서는 하이테크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일자리를 연계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의 그 부정적인 면 우리가 말하면 그 사이버 위협 증가 등을 대비하는 요즘 얘기는 보안 전문가 4.0을 준비를 해야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환경 급변에 따라서 그 소외되는 디지털 문명제라든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취업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 전국 교육기관이라든지 온오프라인 직업훈련기관을 확대 또는 직업방송 등을 우리 그 통신적으로 또는 그 사이버 쪽에서 연계한 직업능력개발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을 해서 누구든지 앞으로는 직업이 하나가 아니고 평생을 살면서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직업을 2개, 3개 늘 수 있도록 능력개발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약간 대학의 맞춤형 전문 인력과 관련해서 대학의 커리큘럼과 교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에는 제가 대학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마음이 좀 뜨끔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다음 그 발제를 토론해 주실 분은 포항공대의 박성진 교수님께서 약간 시간이 좀 촉박하셔서 먼저 좀 순서를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포항공대에서 하는 그 활동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포항공대는 30년 전에 이제 개교가 돼가지고요. 포스코에서 한 4조 원, 그리고 국가에서 한 2조 원에서 6조가 투자된 그 학교고요. 지금 현재 3세대 가속기가 한 3,500원, 그 다음에 4세대 가속기가 4,300원, 그 나노공룡센터 2,500원, 그것만 해도 1조가 넘는 연구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일 캠퍼스에 이 정도 재원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그 스탠포드 대학교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박사들을 1년에 300명씩 배출을 하는데요. 한 명 박사 배출하는데 저희들이 1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이제 대부분 다 국가출연연구소하고 이제 대기업에 가는데요. 대기업에 가는 그 70%가 대기업에 가는데 그 대기업에 가는 사람들의 30%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게 연구인데 그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들 창업을 해서 그 갭을 메꿔야 되는 거고요. 그 대기업하고 그 기술 벤처가 부가가치가 똑같아지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력 구조가 똑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력을 배출해서 나라를 바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 30%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부의 힘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동문기업 모임도 만들고 동문별지사 모임도 만들고 동문VC 모임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 포항공대가 한 200개 정도의 동문기업을 가지고 있고요. 매출액은 한 2조 정도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한 10조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포스코가 포항공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 목표는 포스코보다 더 큰 동문기업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포스코가 하는 재단의 역할을 동문기업이 테이크오버 해야지 이제 영원히 포항공대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정도에 이제 매출액 100조 정도가 되는 동문기업군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포항공대에 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박사가 10억 이상, 그리고 또 창업의 30%를 창업 시스템으로 해서 인력 배출을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00조 매출을 꿈꾸는, 그러면서 포스코를 또 관할할 수 있는 200개의 동문 기업을 연계하고 있다. 굉장히 센세이션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좀 이렇게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신현진 교수님의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배재대학교 신영진입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요, 핵심적인 ICBMA에 관련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성장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 4차 산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활의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하나의 매개체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 침해 사고나 정보 위험 요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개인이 통화하거나 대화한 내용도 외부에 자동으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요, 식별되는 정보로 활용되기도 하고, 또 IoT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정보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요소 중에서 정보보호라는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간과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산업계에 있어서의 정보보호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라고 매번 회계 예산 연도마다 매번 회계 시즌에 중요하다라고 제기가 됐지만 막상 예산을 배정받을 때에는요, 인프라 구축이나 아니면 관련된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에 집중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인력 양성이나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물론 정보보호와 관련해서 매년 정보보호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라고 해서요, 그와 관련된 대학이 작년 대비 올해만 해도 12% 이상의 학과가 개설이 됐고요. 또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아니면 정보보호 산업에서의 인력이 확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과 연관돼서 정보보호 커리큘럼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정보보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들은 아직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4차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창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있기는 하나 그 분야 중에서 실질적으로 관련된 부처가 다 참여하고 있지도 못할 뿐더러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정보보호에 관련된 부처도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정보보호 인력이 양성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일자리위원회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적인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참여도 있어야 되고 관련된 부처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또 관련해서 정보보호 인력 양성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신규 IT 기술과 연계해서 4차 산업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와 관련돼서 정보보호나 개인정보보호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나 R&D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와 관련돼서 실질적인 상황에서의 정보보호 인력이 확충되어야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저희 산업과 또 생활의 변화가 있을 때에 안전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보보호 인력 양성을 위한 부분들을 제가 논문으로 제기를 했고요. 참고하셔서 그 분야에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진 교수님께서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있어서의 정보 위험 요인, 해킹, 사이버 테러라든지 개인정보 침해, 이런 보안 사고 이런 것에 있어서 전문 인력 양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어필을 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또 이어서 박선효 실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 줄 요약하겠습니다. 자료집 203쪽인데요. 기계설비 산업은 35.7조 원이라는 산업 규모와 48.5만 명이라는 산업 인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계설비 산업은 제로에너지 빌딩인 그 의무화와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계설비법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만연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계설비 산업인들은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계 산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쇠퇴 이렇게 하고 가는 이러한 시국에서 기계 설비 산업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찬희 본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 마지막입니다. 저희는 준비한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력 양급 사업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러 나왔는데요. 많이 아시다시피 다양한 그 정부의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취업하고 연계시켜주는 부분이고요. 일부분은 창업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진행을 하면서 의미 있는 게 창업하고 취업보다는 창직이라 그래서 새로운 직무라든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하는 부분을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생 대상으로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정부에 많이 건의를 해가지고 보다 발전적으로 이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과 창업 그리고 창직 이렇게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네, 저희가 6시에 끝나야 되는데 약 10분 오버된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을 적절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 심포지움에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이종환 교수님과 그리고 또 김두관 위원님 이렇게 주최를 해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3섹션으로 나누어서 얘기해 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산업계와 학교와 연구기관이 만나서 토론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잘 정책적으로 이렇게 제안이 돼서 이런 것들이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신 우리 이렇게 네 분의 선생님 계신데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